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집, 특별할 것 없는 성, 늘 아끼며 살아야 했고 하고 싶은 것보다 참아야 할 것이 더 많았던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 말 한마디로 아이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친자 확인서, 법적인 절차, 그리고 조심스러운 제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 그런데 그 순간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아이는 왜 스스로 밀어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침묵.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서는 아침마다 똑같은 소리로 눈을 뜹니다. 딱, 딱, 딱.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 누군가의 아침 준비. 벽이 얇은 이 아파트에서는 이웃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준선의 집은 22평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준선은 작은 방을 쓰고 어머니는 안방을 쓰지만 그 안방이라는 것도 침대 하나 놓으면 옷장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거실 천장에는 오래된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위층에서 누수가 있었을 때 생긴 얼룩인데 그걸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거였죠. 준서는 가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어떤 날은 용처럼 보이고 어떤 날은 그냥 지저분한 얼룩으로만 보였어요. 준서가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일어났니? 밥 먹어.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선의 집 아침은 늘 비슷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늘 정성을 다해 차려냈죠. 엄마는 안 먹어? 나는 먹었어. 너 학원 가야 하니까 빨리 먹어.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미 먹었다고 하지만 준서가 부엌 쓰레기통을 보면 늘 컵라면 하나 정도만 있었어요.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몫을 줄여서 준서에게 더 주고 있다는 걸. 그래서 준서는 밥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톨도.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많았죠. 그 일로 버는 돈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집세가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준서 학원비 3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빠듯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숫자들이었죠. 준서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준서에게 좋은 고등학교에 가라고 권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곳 말이죠. 하지만 준서는 그런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학교에 가면 돈이 더 든다는 걸. 교복도 비싸고 보충 수업비도 비싸고 친구들이 쓰는 돈도 많다는 걸. 그래서 준서는 집 근처 일반고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삶. 준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뜨거운 물에 데웠어.
하지만 준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를.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고 차가운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고 계산대에서 수백 번 물건을 찍고 그 모든 일이 어머니의 손에 새겨져 있었죠. 어느 날 밤 준서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가계부였습니다. 준서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 그 순간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준서는 학원을 줄였습니다. 3개 다니던 학원을 2개로, 나중에는 하나로 줄였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학원은 더 다녀도 된다고 했지만 준서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노트를 빌려 필기했죠. 성적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준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부를 잘해야 어머니가 기뻐한다는 걸. 그것이 준서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학교에서 준서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많지도 않았죠.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을 정도의 친구들. 준서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강남 가자. 새로 생긴 게임 카페 진짜 좋대. 나 엄마가 신발 사준대. 나이키 에어포스 살까? 아니면 조던 살까? 우리 아빠가 이번에 차 바꾼대. BMW래. 준서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에는 나는 학원 있어라고 했고 뭘 살 거냐는 질문에는 아직 고민 중이야라고 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학원도 있었고 정말 고민도 했으니까요. 다만 그 고민의 내용이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지 않아도 될까였을 뿐이죠. 하지만 준서를 힘들게 한 건 그런 물질적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야, 너 생일 때 뭐 받고 싶어? 글쎄, 아이패드? 아니면 닌텐도? 그 친구에게 생일은 원하는 걸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 생일은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었죠.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작은 케이크를 사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준서는 부러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투하지 않으려 했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감정들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오히려 자기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그래서 준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없이, 평범하게. 그렇게 준서의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까지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준서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녁 9시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도 반짝거렸죠. 준서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워 보였어요. 남자가 준서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준서 학생이니? 준서는 멈춰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아는 것부터 이상했죠. 누구세요?
나는 유진 로펌의 김태현 변호사라고 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변호사. 준서는 그 단어에 긴장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 걸까? 어머니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걸까?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걸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직접 찾아왔어. 내 어머니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집에 계시니?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사람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엄마는 아직 일 중이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다시 올게. 몇 시쯤 편하시니? 저녁 7시 이후면. 알았어. 내일 7시에 다시 오겠어. 준서야.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도 돼. 하지만 내일 직접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그리고 남자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준서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로펌, 김태현 변호사. 그 밑에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준서는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변호사가 나를 찾아온 걸까? 다음 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변호사가 왔었다고, 오늘 다시 온다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무슨 일이지?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립밤을 바르고 다시 머리를 만졌죠. 그렇게 7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어제 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죠.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머리는 회색빛이었지만 여전히 풍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를 본 순간 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이야. 지은아.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와 저 남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까웠죠. 들어가도 될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네 사람은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서와 어머니는 소파에, 두 남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나이 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준서야. 남자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강민재라고 해.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니?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때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대한건설 강민재 회장, 신규 사업 발표. 강민재 회장, 사회복지재단에 100억 기부. 재계 서열 15위, 강민재 회장의 경영 철학.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건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전국 곳곳에 그들이 지은 아파트, 빌딩, 다리가 있었죠. 그 회사의 회장이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나는 내 아버지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아버지?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준서야, 방으로 들어가. 엄마, 들어가라니까.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강민재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지은아, 아이도 들어야 해. 이건 준서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는 아버지야. 생물학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강민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뭐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야. 너와 나의 DNA 검사 결과. DNA? 언제 제 DNA를? 3개월 전 내가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 병원 측에 요청했어. 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검사를 받았다는 것. 그것도 3개월 전에. 그건 불법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확신이 필요했어. 그리고 결과는 99.99%. 너는 내 아들이야, 준서야.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준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준서는 자기한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죠. 아빠는 우리를 떠났어. 오래전에. 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를 닮았을까? 왜 떠난 걸까?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재벌. 모두가 아는 이름. 뉴스에 나오는 사람.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강민재는 준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줄 몰랐어. 거짓말. 정말이야. 너희 어머니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임신 사실도 출산 사실도. 준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가정이 있었고. 그 말에 준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그럼 저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인지청구권, 상속권 모두 인정됩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나가주세요. 우리 집에서. 준서야. 나가라고요.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이만 갈게. 하지만 준서야,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는 명함을 하나 더 놓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나가면서 말했어요. 충격이 크시겠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준서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엄마. 준서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15년 동안.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준서야. 이게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물자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왜 엄마는 말하지 않았을까? 저 남자는 정말 내 아버지일까? 15년 동안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새벽 4시쯤 준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준서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중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DNA 친자 확인서. 피검사자 1 강민재 남 1964년생. 피검사자 2 박준서 남 2010년생.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함. 준서는 서류를 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9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준서는 재산 목록을 보다가 눈이 커졌어요. 부동산만 3천억, 주식 2천억, 현금 및 예금 500억, 합계 5,500억.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 1년 생활비가 2천만 원 정도. 그럼 5,500억이면 27,500년? 계산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생물학적 부는 자녀에 대한 인지 의무가 있으며 인지된 자녀는 적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상속권. 준서는 그 단어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 5,500억의 일부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마트에 가지 않았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줘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20대 초반에 만났어. 내가 대학생일 때. 어머니는 과거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어요. 민재 씨는 그때 이미 대한건설 부사장이었어. 나보다 10살이나 많았지. 하지만 멋있었어. 자신감 있고 똑똑하고 다정했어. 그 사람이 결혼한 걸 몰랐어요? 알았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도 사랑에 빠졌어. 어리석었지. 엄마, 민재 씨는 집안 압력으로 결혼했다고 했어.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정도 만났어. 몰래. 그러다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 그때 말했어야 했잖아요. 말하려고 했어. 정말로. 그런데 그때 민재 씨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어.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 저 임신했어요라고? 그건 너무 잔인한 거잖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결정했어. 아기를 낳기로. 하지만 민재 씨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그냥 사라지기로. 그 사람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2년 뒤에 돌아가셨어. 암이 재발해서. 준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어야 했을까? 어머니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너를 낳고 키우면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그런데 만약 민재 씨한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넌 강씨 성을 받았을 거야.
재벌 집안의 아들이 됐겠지. 하지만 혼외자라는 낙인도 받았을 거야. 정실 부인의 자녀들한테 미움도 받았을 거고. 정실 부인의 자녀들? 응. 민재 씨한테는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둘 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30대야. 준서는 몰랐던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자기한테 형과 누나가 있다는 것. 나는 너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가난해도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사는 게 나았어. 어머니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락을 끊었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옮겼어. 민재 씨가 찾지 못하게. 그런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모르겠어. 아마 돈과 권력으로 조사했겠지.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준서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DNA 검사를 몰래 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은 원하는 걸 얻는데 익숙해. 법도, 돈도, 사람도. 어머니는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준서야. 내가 알 권리가 있었는데. 엄마가 혼자 결정해서.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받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으로 어머니는 15년 동안 자기를 키웠습니다. 혼자서. 엄마는 후회해요? 뭘? 나를 낳은 거. 저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준서야. 준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학교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생각했죠. 강민재, 내 아버지, 재벌, 그리고 그 사람이 제안할 것들. 준서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민재를 쳐보니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강민재 회장, 올해 재계 서열 15위. 대한건설, 3분기 영업이익 2조 돌파. 강민재 회장 딸, 해외 명문대 MBA 졸업. 강민재 회장 아들, 대한건설 전무 승진. 준서는 특히 아들과 딸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강준혁, 35세, 대한건설 전무,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강서연, 32세, 대한문화재단 이사, 연세대 국문과 졸업, 컬럼비아 대학원.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했죠. 이 사람들이 내 형, 누나구나. 준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알까? 아버지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까? 준서는 더 검색했습니다. 강민재의 첫 번째 부인, 고 이수진 여사에 관한 기사도 나왔어요. 이수진 여사, 유방암으로 별세. 강민재 회장 부인 이수진 여사, 사회 공헌 활동 활발. 사진 속 이수진 여사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어요. 준서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명품 옷을 입지도 않았고 고급 차를 타지도 않았죠. 그냥 평범한 사람. 매일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 짓고 준서를 챙기는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강민재를 사랑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준서를 위해. 어쩌면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강민재의 세계에서 자기는 언제나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준서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그게 뭘 의미하든. 일주일 뒤
김태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서 학생, 강 회장님께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준서는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할까, 준서야?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약속이 잡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당일이 되었습니다. 준서와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평소 오지 않는 동네였죠. 높은 빌딩들, 고급차들, 명품 매장들. 레스토랑은 한 빌딩 3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자 김태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을 개인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서울 전경이 보였고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강민재는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앉아. 준서와 어머니는 마주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강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미안했어. 충격이 컸을 거야.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 준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해요. 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내 제안을 들어봐. 강민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습니다. 첫째, 나는 너를 법적으로 인지하고 싶어. 그러면 넌 강준서가 돼. 강씨 성을 쓰게 되는 거지. 준서는 서류를 받습니다. 인지 신고서였어요. 둘째, 학교를 옮겨.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추천하는 학교는 혜성국제학교야.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줄게. 혜성국제학교. 준서도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재벌 자녀들,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한 학기 학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곳. 셋째,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너와 내 어머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지은아, 이건 준서를 위한 거야. 넌 15년 동안 혼자 키웠어.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야. 책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책임? 우습지도 않아. 나는 몰랐다고 했잖아. 알려고 했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편한 삶 살다가 이제 양심에 찔려서 온 거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세요. 둘 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강민재를 봤어요. 계속하세요. 제안이 더 있다면서요.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넷째, 용돈.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싶어? 내가 필요한 걸 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도록. 500만 원. 준선의 집 한 달 생활비의 2배가 넘는 금액. 다섯째, 대학 학비.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게. 해외 대학도 괜찮아. 강민재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회사 일도 배우게 하고 미래에는 경영에도 참여시키고 싶어. 경영 참여. 그 말은 즉 상속을 의미했습니다. 강민재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준서야.
왜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15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강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늙어가고 있어. 65살이야. 그리고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정리하라고. 강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회사, 재산, 명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구나. 가족을. 가족은 이미 있잖아요. 아들, 딸. 그래. 있지. 하지만 그 아이들과 나는 가깝지 않아. 강민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이는 나를 두려워해. 서연이는 나를 피해. 나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너무 엄격했고, 너무 바빴고, 너무 멀었지. 강민재는 준서를 봤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너와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너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준서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제도전 기회인 거네요. 다른 자식들한테 실패했으니 저한테 다시 해보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게 뭔데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없다가 나타나서 돈 뿌리면서 내가 내 아버지다 하는 게 진심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게 진심이에요? 준서야. 전 박준서예요. 박씨예요. 엄마 성을 따른 박준서. 강준서 아니에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요. 어머니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서류 좀 보여드려. 김태현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탁 설정 계약서야. 준서는 받아들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강 회장님께서 준서 학생을 위해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100억 원 규모입니다. 100억?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 학생이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비, 생활비 등 필요한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고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설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준서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 내 어머니처럼. 강민재는 어머니를 봤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걸 보상하고 싶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우린 잘 살고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더 잘 살 수 있어. 준서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강민재는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그리고 결정해. 나는 기다릴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준서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응?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저 사람 제안. 받아들일 거야? 준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해성국제학교, 강남 아파트, 한 달에 500만 원, 100억 신탁? 그 모든 게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예스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죠. 준서도 학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처럼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긴 해. 뭐가? 내가 저 세계로 들어가는 게 재벌 집안이라는 곳. 어머니는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특히 그런 집안은 더 복잡해. 권력 다툼, 유산 싸움, 서열 경쟁.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알아. 그리고 넌 혼외자야. 아무리 법적으로 인정받아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야. 준혁 씨, 서연 씨도 널 환영하지 않을 거고, 준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형과 누나,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에게 준서는 어떤 존재일까? 반가운 동생? 아니면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경쟁자?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기회는 기회야.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게. 내 인생이니까. 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낡은 놀이터, 녹슨 철봉, 깨진 벤치. 준서는 여기서 자랐어요.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에서 특별할 것 없는 곳. 하지만 준서의 모든 기억이 있는 곳.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와 손잡고 걸었던 길. 중학교 첫날 긴장해서 버스를 놓쳤던 기억.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축구하던 여름날들. 그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15년 동안 자기를 키운 어머니. 아버지 없이, 돈 없이, 하지만 사랑은 가득 담아서 준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3일 뒤 준서는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준서입니다. 아, 준서 학생. 결정했나요? 네. 강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편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서가 문을 열자 강민재와 김태현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좁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강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벽에 금강곳들. 앉으세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민재와 변호사가 앉자 준서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결정했다고 들었어.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죠. 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재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혜성국제학교도, 강남 아파트도, 용돈도, 신탁도 모두 필요 없어요. 준서야. 그리고 인지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박준서로 살 거예요. 강준서가 아니라. 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거절하는 거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바꾸고 싶지 않아서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 좋아요. 엄마랑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삶이 뭔데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돈 많은 게요? 좋은 학교 다니는 게요? 재벌 아들로 사는 게요? 그래. 그런 것들이 내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거야. 선택권? 준서는 작게 웃었어요. 전 이미 선택했어요.
15년 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선택해준 삶을요. 어머니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강민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애를 설득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준서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민재는 다시 준서를 봤어요. 준서야, 생각을 다시 해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준서는 강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강민재는 한참을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랑 계속 여기서 살고, 동네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가고, 그렇게요. 그건 너무 아까운 선택이야. 왜요? 내 능력이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고, 전 큰 세상이 필요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면 충분해요. 엄마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 강민재는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넌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매일 봐요.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밤에 가계부 보면서 한숨 쉬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저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요. 제가 성적표 받아오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고 제 생일이면 케이크 사주려고 한 달 전부터 돈 모으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강민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장님 제안이 감사하지만 거절해요. 저는 엄마의 아들로 살고 싶어요.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준서는 일어나서 어머니 옆에 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회장님이 두려워요. 두렵다고? 네.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늙어서 외로우니까, 다른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들이 필요한 거. 강민재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역할 하기 싫어요. 회장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 도구라니 나는 진심으로. 진심이라면 15년 전에 찾으셨어야죠. 준서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왜 안 찾으셨어요? 강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알고 싶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회장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지만 찾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필요 없었으니까. 준서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저는 싫어요. 준서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서는 강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후회하는 건 절 못 키운 게 아니라 이수진 여사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강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만났을 때 회장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부인이 있었고, 그런데도 엄마를 만났고 결국 엄마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선택했어야 했어요. 부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엄마를 선택하든지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어른. 준서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15년 전처럼. 강민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김태현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죠. 알겠어. 강민재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내 뜻을 존중할게.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받아줘. 뭔데요? 내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야. 1억이 들어있어. 15년 동안 양육비를 못 준 것에 대한 보상이야.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은아, 제발.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야.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테이블에 봉투를 놓고 말했어요. 쓰든 안 쓰든 내 마음이야. 하지만 준서 대학 갈 때라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준서를 봤어요. 준서야. 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준서는 놀라서 강민재를 봤습니다. 15살 나이에 이렇게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니. 넌 내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성숙해. 강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내 말이 맞아. 나는 이수진을 사랑하지 않았어. 내 어머니도 진짜로 사랑한 건 아니었을지 몰라. 나는 늘 내 편한 대로만 살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못했지. 이수진도, 지은이도, 준혁이도, 서연이도, 그리고 나 자신도. 강민재는 준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이 되길 바라.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편한 게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하는 사람.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언제든 기다릴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강민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지은아,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로.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는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준서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준서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뭐가요? 나를 선택해줘서. 준서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전 처음부터 엄마 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딱, 딱, 딱. 아래층의 도마 소리. 익숙한 아침.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니? 응. 준서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재벌 회장이 우리 집에 왔다가 갔다는 게, 그리고 준서가 거절했다는 게, 테이블 위를 보니 어제 강민재가 놓고 간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는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마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은 받기 싫은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돈이야. 어머니는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너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등록금, 생활비, 책값, 장학금 받아도 부족할 거야.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엄마,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준서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 보관은 하자.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쓰고. 응. 그렇게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마트에 갔죠. 친구들은 준서에게 물었어요. 야, 준서야. 주말에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하겠다. 우리는 강남 가서 놀았는데. 그래, 재밌었어? 응. 너도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래, 생각해 볼게. 준서는 웃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준서가 누군지 몰랐고 준서의 삶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준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고등학교 원서를 넣었어요. 집 근처 일반고. 성적으로는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준서는 이곳을 선택했죠.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특목고 가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어디서 공부하든 중요한 건 제 노력이잖아요. 그래도 엄마, 전 이미 선택했어요. 평범하게 살기로. 어머니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알았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대한건설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한건설 신규 프로젝트 발표, 강민재 회장 기자회견. 화면에 강민재가 나왔습니다. 준서는 글을 봤어요. 어색한 기분이었죠.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엄마, 응? 후회 안 해요? 저 사람이랑 같이 살지 않은 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는 너랑 사는 게 100배, 1000배 더 행복해. 진짜? 진짜? 준서야,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어머니는 준서를 안았어요.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그리고 나는 내 엄마고. 준서는 어머니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가족이지. 돈이 많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가족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고등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준서야. 고마워요, 엄마. 오늘은 특별히 외식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동네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어요. 비싸지 않지만 준서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준서야. 응? 너 진짜 후회 안 해? 강민재 씨 제안 거절한 거. 준서는 짜장면을 한 입 먹고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왜? 왜냐하면 전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진 거 별로 없잖아. 준서는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요. 준서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동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넌 정말 철이 들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솔직히 가끔은 궁금했어요. 만약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혜성국제학교에 다니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재벌 아들로 살았다면.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준서는 어머니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라서 준서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세상에서 제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죠.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부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준서는 재벌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진짜 사랑, 진짜 가족, 진짜 행복.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